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북한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평양정보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군 내부의 부정부패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단 탈출을 감행한 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보급 부족과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병사들. 그리고 그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의 선 주인공 리명철과 그의 동료들. 북한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실태, 생존을 위해 결단을 내린 병사들의 목숨을 건 집단 탈출, 그리고 자유를 향한 마지막 사투까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북한의 군 현실과 극한의 순간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리명철 국경경비대 45연대 통신장교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기계를 만지는 걸 좋아했어요. 고장난 라디오를 분해해 다시 조립하거나 전기가 끊긴 날 직접 선을 연결해 보려다 감전된 적도 있었죠. 아버지는 그런 나를 보며 명철아, 너는 손재주가 좋으니 기술을 배우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집안은 가난했고 정식으로 기술을 배울 기회는 없었어요. 그 대신 동네 전파 수리공이었던 한 아저씨가 틈틈이 나를 불러 배선 연결법, 주파수 조정법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그것을 배우면서 꿈을 키웠어요. 언젠가 기술을 배워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던 중 군 입대 전 장마당에서 중국산 중고 라디오를 손에 넣었어요. 친구와 몰래 주파수를 맞추며 장난을 치다가 우연히 국경 너머에서 송출되는 남한방송을 듣게 되었죠. 그때 처음으로 북한 밖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발각되면 큰일이었기에 나는 철저히 숨겼어요. 입대 후 나의 기계 만지는 능력을 알아본 상관이 나를 통신장교로 배치했어요. 그리고 나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군 통신망을 다루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 덕분에 북한군 내부의 움직임과 지휘 체계를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됐어요. 보급은 형편없었어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 밥이라고 나온 건 모래라도 씹히는 것처럼 거칠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 병사들은 산에서 풀뿌리를 캐거나 강가에서 개구리를 잡아먹는 일이 흔했어요. 그러다 걸리면 또 맞았죠. 내가 왜 멋대로 처먹어? 라는 말과 함께 군화발이 날아왔어요. 신병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강영진은 선임들에게 걸핏하면 맞았어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이유, 심지어 숨 쉬는 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까지 있었죠.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맞았어요. 특히 찬물 세례를 당한 날은 끔찍했어요. 한겨울이었는데도 상의를 벗긴 채 바깥에 세워두고 물을 끼얹었어요. 뼛속까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끝내 쓰러졌어요. 부하 병사들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곤두박질 쳤고 몇몇은 탈수와 영양실조로 의식을 잃었어요. 특히 최민호는 작업 도중 쓰러져 그대로 헛구역질을 했고 박상혁은 무릎을 꿇은 채 숨을 헐떡였어요. 나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나 역시 탈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와중에 선로 보수 작업을 나갔다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노후된 통신선을 수리하러 갔을 때 한 부하 병사가 민간인 집에서 몰래 음식을 훔쳐먹다가 발각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군부대에 찾아와 항의하면서 일이 커졌어요. 우리 식량을 빼앗아가면서도 부족해서 군인들이 우리 집까지 뒤지는 거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주민들은 장교들에게 분노를 터뜨렸어요. 그들 대부분은 이미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굶주리고 있었고 어떤 주민들은 아이를 등에 업고 울먹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군은 주민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주둔군을 모욕하는 건 반역죄야. 누구 허락받고 여기에 모였어? 상급장교가 소리를 지르며 군인들에게 명령했어요. 이윽고 주민들은 무력으로 해산당했고 항의했던 몇몇 주민들은 강제로 연행되었어요. 우리 부대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주민들의 항해 이후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상급자들은 주민들의 반발이 부대의 통제력 부족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렸어요. 특히 신병들과 하급 병사들이 가장 먼저 타겟이 되었어요. 너희가 제대로 행동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 상급장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집단 체벌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군홧발로 차이고 나무 막대기로 얻어맞았어요. 배고픔과 탈진으로 비틀거리는 병사들에게조차 정신 차려라며 폭력이 가해졌어요. 특히 강영진은 반항하는 태도가 보인다는 이유로 더욱 심한 구타를 당했어요. 얼굴이 부어오르고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최민호는 맞다가 결국 정신을 잃었고 박상혁은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외쳤다가 더욱 심한 처벌을 받았어요. 그날 밤 나는 우연히 더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통신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지휘소에 들어갔을 때 장교들끼리 나누는 은밀한 대화가 들렸어요. 밀수품 중에 독한 약이 섞여 있었어. 이거 발각되면 우리 다 죽어. 조용히 처리하면 돼. 어차피 병사 하나쯤 없어지는 건 흔한 일이잖아. 나는 숨을 죽였어요. 단순한 밀수가 아니었어요. 북한군 내부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었어요. 그날 나는 확신했어요. 이곳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단 하나, 탈출뿐이라는 것을.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었죠. 내가 먼저 탈출하는 것.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탈출을 결심한 이후 나는 동료들과 함께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방법은 단순했어요. 통신선 보수 작업을 나가는 틈을 타 탈출하는 것.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째, 우리가 이동 중일 때 무장을 갖춘 상태여야 했어요. 둘째, 탈출 후 바로 숲으로 숨을 수 있는 경로를 미리 확인해야 했어요. 셋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식량과 응급처치 도구를 준비해야 했어요. 나는 통신장교라는 내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어요. 먼저 보수 작업이 있는 날을 미리 확인하고 탈출이 가능한 지역을 지도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장비 담당 병사에게 접근해 비상용 배터리와 추가 장비를 챙겼어요. 출발 당일 우리는 예정된 보수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나는 통신 장비를 점검하는 척하며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신호를 보내자마자 우리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쪽이야. 빨리 숲으로 들어가자. 그러나 탈출이 이렇게 쉽게 끝날 리 없었어요. 얼마 가지 않아 우리를 쫓아오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탈출병이 발생했다. 사격 개시하라. 순간 총성이 울렸어요. 박상혁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깨에 총상을 입은 것이었어요. 나는 그의 상처를 확인했고 다행히 치명적인 부위는 아니었지만 출혈이 심했어요. 우리는 급히 그를 부축하며 도망쳤어요. 숲속을 지나던 중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 도착했어요. 아무런 표식도 없는 커다란 철문이 숲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분명 군사시설 같았어요. 이게 뭐지? 나는 문 옆을 살펴보다가 지하로 연결된 환기구를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안에서 희미한 빛과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는 경계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내부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곳은 군사시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발견한 것은 북한군 간부들이 밀수품을 보관하는 지하시설이었어요. 내부에는 온갖 금괴, 외국산 위스키, 고급 시계와 가전제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산 최신형 스마트폰과 달러 뭉치까지 보였어요. 이게 대체 뭐야? 최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병사들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데 간부들은 밀수를 통해 엄청난 부를 쌓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보관소가 아니라 군 고위 간부들이 외부와 거래하는 비밀 밀수 창고였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더욱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간부들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다음 거래는 언제입니까? 중국 측에서 곧 연락이 올 거다. 이번에는 러시아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더군. 국경 단속이 심해졌다는데 괜찮겠습니까? 걱정 마라. 군대에서 직접 운반하는데 누가 감히 의심하겠나?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요. 이제 단순한 탈영병이 아니라 북한 군부의 치부를 목격한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정말 살아남기 위해 움직여야 했어요. 우리가 지하시설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외부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수색조가 우리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숨을 곳을 찾아야 해. 우리는 지하실 안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하지만 오래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발각된다면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수색조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숨소리마저 죽이며 기다리는 그 순간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안을 확인해봐. 우리는 총을 움켜쥐고 서로 눈을 맞췄어요.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어요. 싸우는 것. 이대로 있다간 전원 사살당할 거야. 최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저항하기로 결정했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어요. 밀수품 더미 뒤에 숨어있던 우리를 발견한 수색조는 곧바로 경계를 강화하며 총을 겨눴어요. 나와라. 저항하면 즉시 사살한다. 우리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박상혁이 먼저 손짓을 했고 우리는 동시에 반격을 시작했어요. 총성이 울렸고 지하실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적의 숫자가 많았어요. 탄약도 한정적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어요. 나는 벽에 설치된 전등을 깨뜨려 시야를 차단했고 그 틈을 타 출구 쪽으로 이동했어요. 박상혁과 최민호도 나를 따라왔어요. 빨리 나가야 해. 우리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어요. 총탄이 벽을 스치며 지나갔고 지하실 천장이 흔들렸어요. 도망치지 못하면 여기서 끝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출구다. 지하실에서 탈출한 우리는 국경 근처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국경으로 가는 경로가 차단된 것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계획한 탈출로를 향해 달렸어요. 하지만 막다른 길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북한군이 이미 경로를 봉쇄하고 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길을 준비했어야 했어. 박상혁이 이를 악물었어요. 수색조가 바짝 따라오고 있었어요. 숨을 고를 시간조차 없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탈출 경로를 찾아야 했어요. 나는 지도에서 다른 경로를 찾기 위해 주머니 속에 접어둔 종이를 펼쳤어요. 다행히 우리가 있던 위치에서 밀수업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경로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어요. 밀수업자 루트를 이용해야 해. 그들이 우리를 돕겠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라 했잖아. 늦었어. 우리가 접선한 밀수 브로커는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의 뒤편에서 움직이는 군인들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배신했군. 밀수 브로커는 우리를 돕는 척하면서 북한군과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넘겨주려 한 거였어요. 박상혁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우리를 넘기려는 거냐? 밀수 브로커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희가 살아서 국경을 넘는 걸 군부가 허락할 것 같아. 그 순간 뒤에서 군인들이 뛰쳐나왔어요. 우리는 다시 전투에 휘말렸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 나는 외쳤어요. 우리는 남은 총탄을 모두 사용하며 마지막 반격을 시작했어요. 밀수 브로커도 우리를 배신했지만 우리 역시 쉽게 당할 수는 없었어요. 최민호는 밀수업자의 무기를 빼앗아 반격을 시도했고 박상혁은 마지막 힘을 짜내 군인들과 맞서 싸웠어요. 나는 그 와중에 새로운 탈출 경로를 찾으려 했어요. 전투가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불리했어요. 탄약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가자.
나는 간신히 숨겨진 산길을 발견했고 동료들을 불렀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어요. 밀수 브로커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군인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우리는 도망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 국경을 향해 달렸어요. 밀수업자의 배신으로 인해 탈출 경로가 차단됐지만 나는 어릴 적 어부였던 아버지에게 들었던 비밀 경로를 떠올렸어요. 압록강 하류에 가면 오래된 수로가 있어. 그걸 이용하면 눈에 띄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어. 우리는 북한군의 감시를 피해 산을 돌아갔어요. 몇 시간 동안 숲을 헤쳐나가자 작은 강줄기가 나타났어요. 이곳은 일반적인 탈북 루트가 아니라 오래된 수로를 따라 밀수꾼들이 한때 사용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강물은 차가웠고 깊이는 알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국경수비대의 순찰이 주기적으로 이곳을 지나고 있었어요. 한 명씩 들어가자. 숨죽이고 천천히 움직여. 우리는 조심스럽게 강으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자유를 향한 의지가 우리를 버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찰대가 강둑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어요. 움직이면 안 돼. 우리는 강물 속에서 숨을 죽이고 버텼어요. 수색 조명이 강물 위를 스치며 우리 바로 앞까지 다가왔어요. 한순간만 들키면 그대로 끝장이었어요. 박상혁이 상처를 참으며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최민호도 눈을 감고 호흡을 조절했어요.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순찰대는 결국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쳤어요. 지금이야. 빨리 건너가. 우리는 다시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물살이 강했지만 힘을 다해 버텼어요. 드디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북한을 벗어났다. 하지만 위험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중국의 국경감시대가 우리를 발견하면 강제 송환될 수도 있었어요. 무조건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어요. 우리는 몸을 숨기며 강을 따라 걸었어요. 몇 시간이 지나자 멀리서 조그만 마을이 보였어요. 하지만 바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중국 당국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색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연락할 곳이 있어. 나는 과거에 중국에서 활동했던 밀수업자를 떠올렸어요. 그는 가끔 북한 군인들에게도 뇌물을 주며 정보를 사고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를 찾아가면 안전한 은신처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마을로 접근하는 동안 우리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어요. 한동안 숨어 있다가 나는 밀수업자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가게 안에는 손님들이 앉아 있었고 카운터 뒤에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냐? 나는 침을 삼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린 죽을 뻔했어. 도와줄 수 있어? 그는 한동안 우리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뒤쪽으로 가라. 아무도 못 본 곳에서 기다려. 우리는 가게 뒤편으로 안내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자유로 가는 길이 시작되었어요. 보통 탈북자들은 동남아를 경유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남한으로 이동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방법을 택해야 했어요. 밀수업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부터 몽골로 간다. 몽골? 그래. 몽골은 중국보다 감시가 심하지 않고 사막을 넘어가면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한국으로 갈 수 있어. 우리는 기차를 타고 네이멍고 자치구까지 이동한 뒤 유목민들의 도움을 받아 말을 타고 국경을 넘는 방법을 택했어요. 한밤중에 유목민들의 안내를 받아 말을 타고 사막을 가로질렀어요. 조용히 움직여. 중국군이 여길 감시할 수도 있어. 몽골 국경을 넘자마자 우리는 유엔 난민기구에 보호 요청을 했고 몇 주 뒤 남한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실감했어요.
이제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남한의 땅을 밟았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남겨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책임감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했어요. 남한에 도착한 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고 거리에 넘쳐나는 음식과 상점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가장 감동했던 순간 중 하나는 처음으로 뷔페를 갔을 때였어요. 이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고. 박상혁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중얼거렸어요. 우리 앞에는 수십 가지 음식이 가득한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김치부터 고기 요리, 다양한 과일과 케이크까지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천천히 접시를 들었어요. 하지만 한 입을 먹자마자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의 굶주림과 고생이 떠오르며 우리는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박상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기 맛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삼겹살이 이렇게 기름지고 맛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감격했던 음식은 흰쌀밥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겨우 볼 수 있었던 쌀밥이었죠.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한 숟갈을 뜨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쌀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것 같아.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밥을 씹었어요. 북한에서는 강냉이밥이나 보리밥에 소금을 조금 쳐서 먹는 게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흰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최민호는 조용히 국을 떠먹다가 손을 떨었어요. 그는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어요.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구나. 하지만 우리가 남한에서 가장 놀랐던 건 음식만이 아니었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 사람들이 상점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물건을 사는 것, 뉴스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이 나오는 것. 모든 게 충격적이었어요. 한 번은 박상혁이 서울 거리를 걸으며 물었어요. 여기선 배급소가 어디야? 나는 잠시 멈춰 섰어요. 여기엔 배급소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생필품 하나도 국가에서 배급받아야 했지만 여긴 달랐어요. 나는 밤이 되면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싸주신 마지막 주먹밥, 아버지의 거친 손, 굶주림 속에서도 내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 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자유를 찾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억압과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부모님을 반드시 이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자유를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남겨진 가족들을 구해내야 했어요. 우리의 탈출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자유를 찾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자유대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평양정보통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지인과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평양정보통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